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달 만에 최저치인 21만 6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AP는 주요 기업들의 감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해고 규모는 적다며 미 노동시장이 적은 고용과 적은 해고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간 주도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7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탑재 위성들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으며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신호 수신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신규 잠수함 사업자의 스웨덴 사브가 선정됐습니다. 한화는 이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조선주 투자심리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약 8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이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수혜 기대감이 커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등 관련주가 급등하는 등 투자 심리가 빠르게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줄면서 변동성도 커질 수 있었지만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이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베이지북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면서 시장도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구글에서 엔비디아로 선수 교체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짚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삼바가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이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었죠. 이 종목 자체만으로도 펀더가 튼튼한 종목이긴 한데요. 투자 포인트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장 안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TPU이죠. 이 TPU의 최대 수혜가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속들이 내년 증시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 쪽에서는 내년 S&P 500 지수를 7,500포인트까지 내다보고 있고요. 불케이스의 경우에는 8,000포인트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정말 낙관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은 건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추수감사절 랠리 시작됐다입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6월 이후 가장 좋은 한 주를 지금 눈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자세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이제 밤사이 미국 증시가 이제 추수감사절 랠리를 제대로 시작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 6월 이후 가장 좋은 한 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올렸고 이제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 기대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67%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은 0.69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기술주 중심이 되어 있죠. 0.82% 오르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로써 이제 3대 지수 모두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나면 이제 랠리가 시작되는데 연말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에는 역시 이제 AI와 이제 빅테크 이슈가 있습니다. AI 관련주 빅테크가 있는데 오라클이 이제 도이치방크가 강한 매수 의견을 내자 주가가 4%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최근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1%로 이제 반등하면서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MS 역시 거의 2% 가까이 상승하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존재감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기술주 중심으로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날 장에는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도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2027년 어쨌든 메타가 이제 구글의 TPU 칩을 사용하겠다라는 의견을 보도가 나오면서 AI 인프라 싸움에서 구글이 또 한 번 존재감을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제 AI 수혜주였던 엔비디아는 2.5% 이제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차별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 순위가 좀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어쨌건 시장 참가자는 지금의 어쨌든 변동성이 이례적으로 상승이라기보다는 주간이 1, 2주간 나왔던 위헌 회피 장면에 대한 되돌림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통적으로 어쨌든 추수감사절 주간에 원래 시장이 좋은 경우가 많았고요. 지금은 이제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전통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에서 강세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의 우호적인 구간이 시작됐다는 해석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냐? 바로 12월 연준의 금리 결정입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12월 FOMC의 0.25 금리 인하의 단행 가능성을 예전에 40%에서 80%까지 끌어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에 연준이 시장 기대치를 이제 충족이 못한다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식의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반등의 분위기는 좋았지만 이번 주에 11월 전체 수익률은 아직 마이너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S&P와 다우가 이달 들어서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도 2%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다.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번 주에는 어쨌든 목요일 날은 추수감사절을 하루 쉬고 말씀하셨던 대로 금요일 날은 단축 거래를 합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1시고 우리나라로 이제 3시가 되는데 조기 폐장을 하게 되고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주가 미국 장은 어쨌든 이게 남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줄면서 변동성이 높아질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도 나오는 대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알리바바 군사기업 낙인 위기이고요. 미국 국방부가 알리바바, 바이두, BYD 같은 중국 대표 기업들을 중국의 군사기업 명단에 올리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이유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이제 그 미국 국방부가 매번 이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1260H라는 이제 리스트가 있는데 이걸 먼저 아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260H 리스트가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국방부가 매년 공개하는 중국 군사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활동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관이 됐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을 올려준 명단입니다. 꽤 많습니다. 한 130개 정도 되는데 이 리스트에 오르면 이제 제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제재는 아닌데 상당히 좀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 방산 계약을 할 때 제한이 되고 다른 제재 리스트로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디폴트 회피 대상 편입으로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회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을 때 제재가 많아서 실질적인 제재는 없지만 간접적인 압박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여기에는 어쨌든 항공사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배를 만든 선사라든가 뭐 통신사라든가 하드웨어 회사 등이 다 이제 130개 정도의 중국 기업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새롭게 올라간 기업은 이제 말씀하셨던 알리바바라든가 바이두 이제 검색 AI죠. 그다음에 BYD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인데 그 외에도 이제 이옵 드링크라든가 하옹 반도체 그리고 이제 로봇센스, 우시앱텍, 중지 이노라이트 등 5개 회사가 더 추가돼 있습니다. 총 8개 회사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의회 군사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는 최신 정보를 검토한 결과 이들 8개 기업은 법에 따라서 중국의 군사 기업으로 분류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주목해봐야 될 건 아직 등재가
불확실하다는 것,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지 단계이지 공식 리스트는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혼란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됐다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치 외교 이벤트와 타이밍과 맞물려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성된 게 이달 초입니다. 이달 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작성됐다라는 점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구조상 대부분 AI 반도체 로보틱스의 핵심 기업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한 군사 기업의 예전처럼 낙인이 아니라 AI와 전기차 로봇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공급망 압박의 어떤 전략으로 쓰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악관과 이제 메모에도 이런 내용들을 더 약간 논란을 더해주고 있는데, 백악관 메모에는 보면 알리바바가 중국군의 미국 내 특정 목표를 겨냥한 기술 지원을 했다, 이런 취지로 이제 파이널 타임즈가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알리바바의 압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 상장도 돼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더욱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알리바바는 완전 사실무근이고 악의적인 PR 공작이다. 트럼프가 최근 미중 합의를 흔들거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발표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안보 군사 연계 프레임으로 보고 있고, 중국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리바바 쪽에서 정치적 압박의 경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게 어쨌든 겉으로는 중국 군사 기업 리스트처럼 보이지만 한개 벗겨보면 글로벌 AI 로봇 생태계에 중국 기업이 얼마나 제약할 것이라는 질문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접근을 좀 줄이라, 이런 신호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로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런 것들은 제재보다는 약간 라벨링 같은 효과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정치적 라벨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AI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전기차의 섹터에서 중국 리스크를 다 재부각시키면서 투자에 유의하라는 메시지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응은 이제 보복 가능성의 시그널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적 이벤트와 타이밍상 이런 것들은 약간 물밑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나왔다는 건 이 기업에 투자하실 때 우리 투자자들도 유념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중이 만난다는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죠. 이렇게 화해 무드가 표면적으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리스크에 대한 씨앗이 있기 때문에 염두하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트럼프의 국가안보 자본주의이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는 직접 지분을 사들이는 이 새로운 전략을 좀 펴고 있습니다. 이미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대 정도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욕타임즈가 이제 분석을 단독으로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이제 지분을 할애해서 했는데, 지난 6개월 사이에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갖거나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옵션을 확보한 기업은 총 9곳입니다. 이제 인텔의 대표적인 걸 얘기해 볼게요. 인텔의 반도체인데 상무부 자금을 약 89억 달러에서 9.9%의 지분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MP 머터리얼, 히토류 광물인데 4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7.5%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뭐 웨스팅하우스 원전인데 8%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약간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US 스틸 철강이죠. 이걸 하는 골드쉐어를 확보했다고 하고, 돈을 넣는 건 아니지만 공장 해외 이전 같은 중요 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특수 지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업들 다 합치면 이제 한 100억 달러 이상의 이미 커밋이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가 안보와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반도체라든가 히토류라든가 리튬, 원전, 철강 같은 전략 산업에서 중국과 몇몇 해외 기업들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걸 끊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핵심 광물과 반도체는 외국에 의존한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해서 세금도 제대로 대가를 받고 민간 투자를 더 끌어내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투자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중국이 히토류나 광물에 대해서 어쨌든 쪼이고 있는 움직임, 그리고 자국에 퍼붓는 부조금에 대해서 시장이 왜곡되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이어지면서 이런 게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약간 문제가 되고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명확하게 전략이 없이 친구도 챙기고 어쨌든 마음에 안 드는 기업도 누르는 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무부 장관 아들이 이 부분에 연관돼 있다고 해서 약간 문제가 좀 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내로남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는 보조금 대출이라든가 몇 달씩 검토해서 욕을 먹었는데, 지금은 몇 주, 빠르면 며칠 만에 지분들이 성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략이라기보다는 트럼프가 사람이 만나서 마음에 들면 딜하자는 수준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해충돌과 친인척 리스크가 제일 큽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 정부가 최대 주주가 된 뒤에 트럼프가 인텔 회사채를 100만에서 500만 달러를 개인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자들은 이거 참고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정권과 친한 사람이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세금에 이게 이득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상당수가 아직도 이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흑자 전환까지 수년 그리고 이제 퇴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 잘못하면 고위험 벤처에 국민의 세금을 넣는 그런 꼴이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쪽에서는 계속 부정적으로 보는데 긍정적인 쪽에서는 몇 년짜리 보고서만 보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AI라든가 이런 것들은 속도전이고 안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이 어쨌든 이렇고 빠르고 거칠지만 빠르게 해서 대응을 해서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국방부의 그 안보에서 보면 히토로 태스크 포스를 꾸리고 90일 안에 대체 공급망을 찾거나 이런 식의 상당수의 어쨌든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면서 이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의 안보냐 아니면 정도 세금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는 이슈가 계속 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이나 세금을 위한 이런 배팅을 계속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분 투자와 관련된 내용 좀 살펴봤고요. 어찌됐든 간 사적 이익에 대한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미국 중국 관세 1년 더 풀어준다입니다. 앞서서는 미국 쪽에서 중국 기업들을 군사 리스트에 올리겠다라는 서한이 공개됐다라는 부분 좀 짚어봤었는데요.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산 공업, 의료용 제품이나 태양광 설비에 대한 관세 면제를 1년 더 유예해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 상반된 내용이라서요.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이게 이제 3시간 전에 나온 얘기라 저도 이제 급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지 시간으로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이미 한 차례 연장이 되었던 대중 예외 조치를 추가로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관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일기 시절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로 부과됐던 이른바 301조 관세입니다. 섹션 301이라는 것의 일부인데요. 당초 이번 예외 조치는 11월 29일 끝으로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미중이 어쨌든 무역 휴전을 합의한 뒤에 그 후속 조치로 만기 직전 1년짜리 연장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연장의 대상 품목을 보면 미국의 고민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태양광 제품이라든가 이런 설비군 14개 품목군입니다. 장비, 부품, 그다음에 태양 제조에 체인의 전반에 필요한 장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업 의료용 제품 164개 품목군입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라든가 혈압 측정이라든가 펌프 부품이라든가 자동차 공기 압축기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의료 제조 현장에 폭넓게 쓰이는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에너지 전환, 태양광과 이제 의료에 대한 인프라의 직접된 연결군에 대해서 당장 관세 부담을 크게 올리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만 이게 기간이 왜 1년인가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USTR이죠. 어쨌든 미국 무역 대표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 12월 1일 백악관이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역사적인 무역 협의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좀 한 것 같고 제가 볼 때 히토리의 연장에 대한 이 부분의 약간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물가 공급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의료 공업 부품이 미국 내 공급망과 물가가 이제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년이란 점의 의미는 완전한 철폐가 아니라 1년 단위로 연장해주면서 협상의 어떤 지렛대로 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 화석연료 아닌 친환경 태양광 체인에도 우호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중 관계에서 완전한 디커플링이 아님을 보시면서 무역 산업 분야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부분적 휴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반전 뉴스들은 계속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말씀 주셨고요. 부분적인 휴전으로 생각해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TSMC 인텔 기밀 빼돌렸다이고요. TSMC가 인텔로 자리를 옮긴 전 수석 부사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만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뉴스 먼저 짚어주시죠. 이게 이제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죠. 대만의 TSMC가
말씀하셨던 인텔로 자리를 오는 전 수석 부사장인 러원 런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딱 하나입니다. TSMC의 기술과 영업 비밀이 인텔로 넘어갔느냐 아니냐인 건데요. 이게 이제 TSMC가 러가 이제 재직 시절에 체결한 경쟁 금지 약정을 근거로 그가 인텔을 일을 했던 게 되면 TSMC 영업 비밀과 기밀 정보가 이용 누설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러원 런입니다. 현재 75세인데 이 사람은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TSMC에서 연구, 기술 개발을 총괄했던 핵심 인물이고 이 사람이 단순한 임원이 아니라 TSMC의 연구와 기술 개발을 총괄했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최첨단 공정이라든가 AI 가속기라든가 기용의 칩이라든가 그리고 커팅 엣지 반도체의 대량 생산 체계를 끌어올리는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TSMC의 머리와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은 산 증인이라고 보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TSMC가 특히 문제를 삼는 부분 퇴사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러는 이제 20년이니까 넘게 이제 재직 기간을 거치고 이제 지난 7월에 TSMC를 퇴사했는데 퇴직 당시 면담 과정에서 TSMC 측 변호사들에게 학계 기관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뒤에 인텔로 합류를 했고 TSMC는 이 시점에서 의도적인 은폐 가능성을 보고 있는 분위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로 간다는 실제로는 경쟁사 인텔행 이게 정말 좀 심각한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어쨌든 TSMC의 상황을 보면 인텔을 앞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1조 1,500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이미 한때 업계 전설이었던 인텔은 이 여기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SMC 입장에서는 첨단 공정의 기술이라든가 생산 노하우라든가 내부 데이터 이런 거를 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TSMC는 러가 인텔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TSMC에게 상당한 리스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떠한 잘못도 없다. 취업의 자유가 있는 만큼 이렇게 얘기한다. 다만 지적재산권 존중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서로가 이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법원 판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경쟁금지 약정과 영업보호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옮긴 회사는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총괄하는 회사가 지금 여기 대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판결이 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재를 받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기술 유출의 입증 여부가 약간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 가능성 수준인지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는 판단이 좀 들고요. 업계에도 전반적으로 파장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TSMC가 인텔로 이직한 전 임원을 상대로 한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반도체계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 불릴 만큼 민감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은 단순한 어떤 인식의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의 판결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TSMC와 인텔 사이에 있었던 소송 내용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본부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 함께 열어보시면요. 셀트리온에 대한 IBK 투자증권의 시선을 가져와 봤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높아지는 이익 그리고 확장되는 신약인데요. 이번 분석에서는 4분기를 기점으로 셀트리온의 실적이 본격적인 반등 흐름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미국 시장 공장 전략이 지금 꽤나 구체적으로 공격적으로 짜여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리포트에서 IBK 투자증권은 매수 유지 의견과 목표가 23만 원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셀트리온의 4분기 실적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IBK 투자증권은 셀트리온의 4분기 매출을 1조 3,373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4,413억 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7%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124%가량 늘어나는 수치인데요. 영업이익률도 무려 33%로 3분기보다는 3.7%포인트나 더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익률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건 단순히 매출이 늘어서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보자면 고수익 신제품의 판매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내에서 유플라이마나 베그젤마 그리고 스테키마 같은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산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라는 점입니다. 우선 생산 수율이 개선된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같은 원가로 더 많은 양의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개발비 상각이 마무리가 되면서 회계상으로 부담이 됐던 부분들이 지금 좀 줄어든 효과도 함께 잡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4분기 이익률이 다시 한 번 더 도약하는 구간이 될 거라는 게 IBK 투자증권의 판단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흐름은 4분기에만 단기적으로 반짝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4분기부터 좋아진 이익률은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는데요. 기존 주력 제품인 램시마 IV, 트록시마 그리고 허주마 같은 이런 제품들이 여전히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유플라이마나 베그젤마 같은 고수익 신제품들이 함께 자리를 잡게 되면서 새로운 셀트리온의 실적 구조가 좀 더 만들어졌다라는 평가입니다. 결국에는 실적 구조가 탄탄해졌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셀트리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앞으로를 위한 준비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겠냐면요.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신약 전략들이 좀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셀트리온은 현재 국내외 바이오텍들과 손을 잡고 6개의 신약 후보 물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플랫폼 그리고 ADC 전용 기술 플랫폼도 함께 구축을 해놓은 상태고요. 사실 셀트리온은 그동안 바이오시밀러를 직접 유통을 해온 글로벌 직판망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신약 상업화에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의 투자 계획도 이런 성장 전략과 함께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에 있는 뉴저지주 브랜치버그에 일라이릴리 공장을 7천억 원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로 7천억 원을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 6만 6천 리터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고요.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미국 시장에 바로 공급을 하고 글로벌 수출 물량은 국내 공장에서 담당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원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고요. 서정진 회장은 이 공장이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니라 앞으로 위탁 생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약 4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산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이유는 2030년 이후에 본격화될 블록버스터 바이오시밀러 시대를 대비를 해서 공급 능력을 미리 확보해 보려는 그런 전략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래 신약 시장을 위한 준비들도 꽤나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은 2038년까지 41종의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는 신제품을 7종 더 추가로 출시를 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가 면역이나 항암뿐만 아니라 천식이나 아토피, 혈우병 등 같은 다양한 질환으로 제품군을 넓히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만 치료제도 이 셀트리온의 또 다른 성장축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GLP-1 기반의 비만약보다 한 단계 더 진보가 된 이 4중 작용제 CT-G32를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2026년부터 지금 전 임상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 약은 기존의 비만약에서 문제가 됐던 개인별 반응 차이나 근육 손실 같은 부작용들을 좀 줄이고 그리고 체중을 최대 25%까지 감량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좀 잡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빅파마들이 선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셀트리온은 지금 자체적인 기술로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관심들이 좀 모여지고 있고요. 결국 셀트리온의 이런 전략은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 개발에 꾸준히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IBK 투자증권 또 셀트리온에 대해서 지금 단기적인 실적 개선도 이뤄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중장기 성장 전략까지 더해진다면 바이오 우량주로서 셀트리온을 바라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다시 한 번 더 지금 목표 주가 살펴보시면 매수 유지 의견 목표가 23만 원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의 주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은 2.68% 상승하면서 18만 7,4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IBK 투자증권이 제시했던 목표 주가 23만 원과 비교를 해본다면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 남아있는 상태고요. 물론 시장은 언제든지 단기 이슈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 임상 결과나 글로벌 규제 변화 같은 변동성 요소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오시밀러 사업에서 보여준 안정성, 여기에다가 미국과 유럽을 겨냥한 시장 확장 전략, 여기에 지금 신약 투자로까지 이어지는 장기 플랜까지 계속해서 실천이 된다면 중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승현 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하면 또 TPU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인 최대 수혜가 삼성전자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이버와 두나무와 관련해서는 어제 주식 교환 비율이 정해지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합병 절차에 좀 진행될 텐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고요. 최근 이제 고환율을 계속해서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부 쪽에서도 환율 안정과 관련한 조치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 키워드 잡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10만 전자를 회복을 했고요. 그 배경 속에서는 구글의 TPU 최대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일단 핵심은 지금 AI 칩의 판도가 엔비디아에서 다른 곳, 여러 축으로 나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AI 인프라 투자의 중심에는 거의 항상 엔비디아의 GPU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빅테크들은 GPU를 사들이느라 자본 지출과 감가상각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동안 AI 버블 논란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구글의 제미나이 3.0과 TPU입니다. 이 제미나이 3.0은 구글 자체 칩인 TPU만으로 학습을 했는데요. 벤치마크에서 상위권 성적을 내면서 엔비디아 없이도 이 정도 성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TPU 외부 판매 확대까지 더해졌습니다. 구글은 이제 TPU를 자사 클라우드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메타와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에도 공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타는 2027년 가동할 데이터 센터의 TPU 도입을 검토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 속에서 왜 삼성전자가 주목받으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이 삼성전자는 북미 빅테크를 상대로 높은 메모리 공급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메모리 공급망을 다변화할 때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삼성전자는 TPU 설계와 생산을 맡고 있는 브로드컴과 HBM을 비롯한 메모리를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라는 점도 있습니다. KB증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AI 생태계가 구글 TPU 같은 칩들로 다변화될수록 모든 축의 메모리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의 입지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GPU를 TPU가 대체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제는 이걸 같이 사용하는 이강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TPU 시장까지 커지게 되면 HBM, D램에 대한 수요는 또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럼 구글 TPU 확장이 삼성전자에게는 유리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 일단 메모리 쪽에서는 폭도 넓고 이익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구조가 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HBM부터 좀 보시면요. 구글 TPU 7세대인 아이온 우드에는 현재 HBM3E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이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TPU가 메타와 같은 다른 빅테크까지 포함해서 대량 공급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가격과 생산 능력을 감안할 때 HBM 공급선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까지로 넓어질 수 있겠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HBM 라인 증설과 물량, 품질, 발열 제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서버 D램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는 GPU와 TPU, CPU가 한 번에 들어가고요. 이 칩과 짝들을 이루는 게 바로 DDR5 같은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런 메모리들이 다량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고용량 서버 D램 수요가 빠르게 늘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삼성전자의 강점이 뚜렷합니다. 전체 D램 생산 능력 중에 약 70%가 범용과 일반 D램이라서 AI 추론 서버를 포함한 일반 서버 메모리 탑재량 증가에 직격적인 수혜를 받기 쉽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은 공급망 구조입니다. 이 구글 TPU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브로드컴 쪽에 삼성전자는 메모리 공급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TPU 생태계가 커질수록 브로드컴을 통해 들어가는 HBM과 일반 D램의 물량이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 TPU의 생산 지배력, 시장 지배력이 확대된다면 엔비디아 공급망으로 형성됐던 구조가 이런 주도권들이 옅어지고 구글과 브로드컴, 삼성전자라는 새로운 삼각동맹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기대감도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TSMC가 워낙 엔비디아 라인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캐파가 꽉 차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실적 측면에서는 훨씬 더 지금보다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파운드리 쪽에서는 일단은 TSMC의 빈칸을 메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버용 최고 성능 AI 가속기 생산은 사실상 TSMC의 동무대인데요.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고 최선단 공정 라인은 애플과 같은 기존 고객 주문만으로 풀 가동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TPU 그리고 각종 ASIC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려면 새 생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TSMC를 제외하고 이 나노와 같은 최첨단 공정을 양산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사실 유일하고요. 최근에는 이 나노 공정 수율을 끌어올리면서 테슬라의 AI6 그리고 엑시노스 2600과 같은 수주를 통해서 신뢰도를 회복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 초기 TPU를 함께 만들었던 경험까지 있어서 TPU 후속 세대의 일부 물량이 삼성전자로까지 분산될 가능성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기대가 숫자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또한 16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AI 시장이 추론 위주로 커지게 되면서 TPU나 CPU, GPU를 가리지 않고 서버 메모리와 HBM 그리고 추론용 ASIC 수요가 다 같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 흐름 한가운데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1위, 이 나노 파운드리의 경쟁력, 그리고 브로드컴이나 구글과의 기존 협력 관계까지 여러 축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AI 생태계 확장의 최대 수혜라고 언급을 했고요. 올 4분기 영업이익은 19조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에 쏠렸던 투자 부담에서 출발한 AI 버블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AI 칩 생태계가 엔비디아 단일 체계에서 다극 체계로 바뀌어 갈수록 위험이 여러 축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 안에서 삼성전자의 기회도 함께 커질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GPU에서 TPU까지 시장이 더 넓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들 우리 기업들도 받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메가 핀테크 공룡이 새롭게 탄생을 했고 공식화를 했습니다. 가장 이제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은 주식 교환 비율 부분이었는데 1대 2.54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자세한 그림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먼저 좀 형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해서 두나무 주주들에게 나눠주고요. 그 대가로 두나무 주식 전량을 넘겨받는 포괄적 주식 교환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이 기업 가치가 네이버 파이낸셜이 4조 9천억 원, 두나무가 15조 1천억 원으로 1대 3.06으로 좀 산정이 됐었는데요. 발행 주식수 차이 때문에 주식 교환 비율은 1대 2.54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로써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분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주식 교환 이후에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 19.5%로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되는데요. 네이버 지분 17%는 네이버는 지분 17%를 가진 2대 주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두나무 주주들이 합쳐서 네이버 파이낸셜 과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법적 틀은 네이버가 인수, 그리고 실질 권한은 두나무 측이 크게 들어오는 역합병에 가깝다라는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배력은 좀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두나무 경영진으로부터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는 구조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계상 실질 지배력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돼서요. 두나무가 내는 이익, 연간 1조 원 안팎으로 알려진 실적이 네이버 파이낸셜을 거쳐 네이버 연결 재무제표까지 반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 네이버 주가는 공시 이후 4%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6%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분은 희석이 되지만 디지털 자산 기반 성장 동력과 실적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큰 그림을 좀 그려보면 네이버가 모회사로 있고 그 밑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자회사로 두나무가 손자회사 형태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생태계 구축을 가장 주력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합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좀 나눠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결제 혁신, 특히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입니다. 지금 네이버페이는 국내 대표 간편 결제 서비스죠. 그런데 AI 시대가 열리면서 글로벌 결제 방식이 점점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허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인프라를 쥔 이 두나무의 경험과 기술은 네이버가 구상하는 차세대 결제 시스템의 핵심 퍼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슈퍼앱 구상인데요. 이 합병이 마무리가 되면 네이버 앱 하나로 쇼핑과 부동산, 주식, 예적금, 가상자산까지 거의 모든 금융과 생활 서비스를 묶을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여기에 네이버 웹툰이나 제페토 같은 IP도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IPO와 기업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딜을 향후 통합법인 IPO를 향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나아가 통합법인이 네이버 본사와 다시 합병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지만요. 이 부분은 시장 일각의 기대와 해석 수준입니다. 일단 결국 AI와 결제, 디지털 자산을 한 번에 묶는 초대형 플랫폼이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타이밍이 참 아쉽긴 하죠. 네이버와 두나무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키워드를 들고 나온 상태인데 정작 국회에서는 일단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이번 달에 열리는 법안 소위 안건에서 빠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스테이블 산업에 주는 영향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리스크를 좀 고려해야 될 때 핵심은 규제와 시기를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법제도 쪽을 살펴보자면요. 이번 합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정부 심사나 유통 규제, 여러 단계를 좀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 상황을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담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정부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못한 상태고요. 이 정부의 법안 소위 안건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연내 입법이 쉽지 않겠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그리고 누가 감독할 것인지를 두고 계속해서 조율 중이고요. 특히 한국은행은 가격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금산분리 훼손과 같은 여러 리스크를 지적하면서도 매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와 두나무가 구상하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디지털 금융 모델은 법적인 뼈대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판을 깔아두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물론 업계 또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이 늦어지더라도 준비는 미리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고요.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도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빅딜은 공정위나 금융위, 한은 등 여러 규제 당국의 문턱을 넘어야만 완성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일단 주식 교환 비율은 정해졌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규제 당국의 문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절차가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서 환율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연평균 환율이 1,400원을 훌쩍 넘어섰다고 합니다. 요즘에 1,500원이 다시 또 도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환율이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이유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달러가 국내에 머물고 있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요, 달러가 국내에 머물고 있지 않은데요. 올해 11월 25일까지 연평균 환율이 1,477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IMF 직후 평균 환율인 1,398원을 넘어서는 수치인데요. 그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해외 주식 투자 증가입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827억 달러 중에 상당 부분이 다시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로 나가게 되면서 달러가 국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업들도 미국 투자와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달러를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원화 구매력 약화까지 겹치게 됐습니다. 이 한미 금리 차가 커지면서 달러 선호도는 더 커지고요. 원화 수요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결국 이 상황은 단기 급등이라기보다 원화가 약해지는 구조가 굳어진 결과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달러가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나 여기 더불어서 엔저 현상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원화도 동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환율을 잡기 위해서 기업이랑 국민연금, 증권사까지 다 불러 모았다고 하는데요. 현장 상황은 좀 어땠을까요? 네, 일단 현장에서는 자금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최근에 환율 급등과 원가 부담으로 현금 흐름이 약화됐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수출 제조기업 10곳 중 3공이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약화됐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매출 부진과 원가 상승인데요. 리스크를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환율 상승을 첫 번째로 꼽기도 했습니다. 결국 관세 이슈보다도 더 큰 부담이라는 거죠. 이 환율이 1,500원에 가까워지자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동원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수출 대기업과 국민연금 그리고 9개 증권사까지 불러서 달러를 시장에 더 공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전 9시에 대량으로 환전 주문이 몰리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지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대미 투자와 불확실성 탓에 달러를 쉽게 팔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증권사들도 시스템 문제로 환전 방식을 바로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 등과 함께 사자 협의체를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전략적 환회지와 같은 달러 공급 등이 논의됐지만요.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이번 대응이 단기적으로는 도움되겠지만 전체적인 환율 흐름을 뒤집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근본적인 금리 역전 문제는 여전히 부담이기 때문이겠죠.
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니까 돈이 계속 미국으로 빠져나가려는 힘이 강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고환율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부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좀 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학개미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좀 같이 좀 짚어주시죠. 네, 정부는 최근에 해외 주식 투자 흐름이 환율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좀 바라보면서요. 이 해외 주식 양도세를 상황에 따라서 상향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좀 내비치게 됐습니다. 지금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은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초과분은 22%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세율을 올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해외 투자에 페널티를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이 기재부는 다시 원론적인 발언이다라고 진화에 나섰고요. 부담만 늘어난다라면서 서학개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한은의 금통위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4회 연속 동결에 시장은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거는 지금 최근에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르고 있고요. 환율도 높아졌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 상향 가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입니다. 결국 물가부터 환율, 부동산이 모두 불안한 상황이라서 금리를 내릴 명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금리를 동결을 하지만 세제나 외환 정책 조치를 통해서 이 달러 수요를 줄여보려는 정책 조합을 펼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부담은 늘고 환율 안정 효과는 크게 나오지 않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환율 때문에 수급상으로도 약간은 좀 불안정한 느낌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국민연금이 환율 안정 4자 협의체에 포함이 되면서 국내에 대한 주식 비중을 늘려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 쪽에 수급이 많이 잡혔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랠리를 이어갔던 뉴욕 증시였는데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12월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지금 84%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구글이 촉발한 AI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간밤에는 알파벳은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고 다시 한번 엔비디아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으니까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의 흐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어제는 국내 증시가 이번 주 모처럼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역시나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투심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게 됐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지수를 좀 이끌어주면서 코스피는 3,96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환율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스탠스를 좀 취하면서 1,460원대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이번 주 들어서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게 될까요? 네, 보통 이제 추수감사절 전에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라오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전에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상승이 좀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도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왔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반등은 당연히 좀 반가운 뉴스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최근에 미국 증시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오전에만 올라가고 오후에는 떨어져 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뒷심이 좀 부족한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어제의 경우에는 좀 달랐습니다. 어제 장 초반부터 해서 역시 또 오전에 올라갔다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오전의 상승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시초가 대비 종가가 올라가서 결국은 양봉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탈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줄어들면서 결국은 어제는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고 그리고 시장도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상승이 유지가 됐다라는 건 국내 증시도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는 좀 일단락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락이 멈추고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 중요한 이제 검증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오늘까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역시 한 번의 그 반등과 한 번의 수급은 연속성이라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외국인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와 주는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시초가보다 종가가 또 위에서 끝나주는지 이 부분을 역시 우리 시장에서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AI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결국 이제 구글 쪽에서의 이제 불신을 좀 완화시켜주면서 결국 AI 관련주들도 다시금 또 오름세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AI 쪽 관련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시장도 이렇게 반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제 AI 관련주들이 여전히 뭐 시장에서 하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있어서는 이번 반등 시에도 역시 단기 반등은 조금 더 강하게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종목들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오고 있는 과정에서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들,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는지 이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좀 뒷심이 부족했던 우리 국내 증시였는데요. 다만 어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후장까지도 강한 시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지금 코스피 0.8% 그리고 코스닥은 0.5%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조정이 일단락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또 오후장까지 이 흐름이 유지될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역시나 AI 관련주들이 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는 구글과 엔비디아 관련주들의 수혜가 좀 엇갈리는 그런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비해서 SK 하이닉스의 그런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걸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동안 우리가 친숙했던 게 바로 이제 GPU였고 새롭게 이제 TPU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 쪽은 워낙에 이제 공매도에 대한 공격과 그다음에 이제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는 상태였고 거기에서 이제 TPU라는 새로운 이제 모델이 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이제 시장에서도 GPU 말고 TPU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구나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관련 종목들을 찾기에 좀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종목들을 찾아보다 보면 결국은 GPU하고 TPU하고 그 종목들이 공통되어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AI 쪽과 관련해서 이 종목들을 굳이 저도 나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GPU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범용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GPU의 경우에는 뭐 이제 우리가 게임이라든지 뭐 영상 제작 이런 쪽에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AI 쪽에 있어서 추론 과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뭐 큰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하나의 이제 가속기고. 근데 중요한 건 또 이제 TPU라는 이제 모델 이게 나오면 이제 다시 부각이 되면서 원래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GPU에 가려져서 부각이 되지 못했던 건데 차이를 본다면 이제 AI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범용성 자체가 좀 떨어지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이 전력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관련주들도 그동안 좀 오름세를 보였던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건데 T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AI 쪽에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만약에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전력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범용성 자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한쪽 분야에만 이제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 두루두루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특화되어서 사용을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차별점은 있지만 결국은 AI를 이제 구현하기 위한 지금 제품이기 때문에 AI 시장 안에서의 그 종목들이 굳이 나눌 필요 없고 결국은 이제 한쪽에 치우쳐져 있던 부분이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서 이 성장이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AI 거품론은 이제 엔비디아의 주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품론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이 부분이 점점 이제 다른 영역으로도 확대되면서 이 성장을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AI 관련주들은 이제 이번 TPU에 대한 어떤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시장이 새롭게 뭐 열린 이제 한쪽에 쏠려 있는다, 쏠려 있다, 뭐 구분을 지어 갈 필요는 없고요. 결국은 AI 시장 자체의 규모가 이제 또 새롭게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관련주들은 굳이 저는 역시 나눌 필요는 없고 그동안의 AI 관련주들 그 종목들을 좀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GPU와 TPU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른 점은 있지만 오히려 굳이 관련주들을 나눌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새로운 분야로 지금 메모리 기업들이 더 확장할 수 있는 분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랠리를 이어갔던 뉴욕 증시였는데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구글이 촉발한 AI 랠리가 오늘도 좀 지속이 되면서 AI 관련주들의 진영 투심이 좀 살아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간밤에는 그간 올라왔었던 알파벳이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수급들이 엔비디아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들도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주들의 움직임이 어떤지도 함께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양지수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국내 지수,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 오르면서 3,98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2% 상승으로 879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반도체 투탑의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1.65% 상승하면서 10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큰 폭의 상승세로 2.6%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사실 막판에 좀 힘을 내줬던 어제 하이닉스였고요. 그리고 또 간밤에는 엔비디아가 지금 구글 칩보다 엔비디아 칩이 조금 더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다시 한 번 더 상승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모습들 보이면서 오늘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동반 상승세 보였습니다. 리튬 값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주들 훈풍 같이 받아가는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나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알테오젠 강한 0.19% 약한 빨간불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장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0.4%, 에코프로는 1.4%가량 빠지고 있다는 모습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ABL바이오도 1%가량 낙폭 그리고 있고요. 펩트로는 0.5%가량 지금 강보합권의 흐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전장의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어제장에서 들어왔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오늘 오전장에서는 약간의 매도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좀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만 지금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이 지금 매도 포지션을 취한 모습이고 개인은 나홀로 지금 수급을 담아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장 안에서 지금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오전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만약에 오전장 이제 시작했을 때 뭐 1,000억 원 정도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그 정도의 수급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약간의 매도가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어제장이 국내 증시 분명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뭐 한쪽 특화돼서 한쪽 업종만 올라간 게 아니라 두루두루 다 올라왔던 장이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에 있어서는 이제 뭐 차익 매도가 단기로 나올 수는 있겠죠. 오늘 외국인들 수급은 거래소 시장에서 16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면 이거는 아직까지는 매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장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좀 끝까지 뭐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잠깐 뭐 5분, 10분 안에도 이제 수급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를 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재 160억 원의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기전자 업종에서 600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매도가 나올 때 흐름 보시면 한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릴 때, 특히나 IT 쪽으로 많이 수급이 쏠릴 때 다른 종목들을 팔고 나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기전자 쪽으로 자금들이 좀 많이 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기전자 업종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장 초반의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오늘 장 후반까지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도 계속 수급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후반에 계속해서 매수로 끌어올리면서 끝까지 이제 마감이 되었죠. 오늘도 이제 초반의 수급보다는 이제 후반, 중후반의 수급이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어제 수급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없이 어느 정도 고점을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환율은 많이 올라왔거든요. 환율에 대한 어떤 이제 환 차이 이런 부분들보다는 결국 이제 이 시세적인 부분, 국내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훨씬 더 높은 그 정도의 가격이 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 쪽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수 자체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총 상위주의 힘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AI 관련주들 많이 밀어냈기 때문에 초반부터 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10만 원대, 10만 전자 회복이 됐고 이제 남은 건 이제 하이닉스 60만 닉스를 회복을 하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동안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에서 이제 구글 쪽으로도 많이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이제 하이닉스의 독주 이것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앞으로 봤을 때는 전망이 좀 좋다라고 그동안 좀 많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이제 매출처를 공급처를 다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납품처를 계속 이제 늘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이 안에 있어서는 하이닉스도 당연히 좋지만 삼성전자 쪽도 계속해서 눈여겨 보시면서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 가져가는 게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장 초반의 움직임을 좀 보자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 크지 않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코스피가 장 초반 지금 1%가량 상승하면서 4,000선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무려 5거래일 만이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세가 오후장까지 이어지는지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간밤에 나왔던 이슈를 좀 짚어보자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주관했던 누리호 4차 발사가 좀 성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마켓에서부터 이 우주항공주 관련해서 좀 시세가 좀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발사 성공이 이 관련주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좀 작용을 하게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제 오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주가의 반응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재료가 있을 때 이 재료가 이제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는 재료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전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고 후에 반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리호 발사가 실패를 했다면 올라갔던 부분이 바로 또 급락으로 이어졌겠죠.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전 이제 그 전에 올라갔던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뒤늦게 성공 소식과 함께 오늘 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첫 발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공 사례가 이번에 첫 사례라고 한다면 주가는 그동안 과거부터 이제 얼마 전부터 해서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민간 쪽에서 주도한 이런 이번에 첫 사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이 이번에 이 발사 성공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거나 이러기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좀 올라갔다가 또다시 이제 또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사선 쪽과 관련해서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거든요. 한국항공우주도 주가가 좀 많이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도 역시 주가가 이제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상승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누리호 발사의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예전부터 일정들이 좀 잡혀 있었던 뉴스이기 때문에 큰 반응은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일단 전망하고 있고요. 만약 오늘 올라오게 된다면 오늘 올라오는 시점에서는 단기로 공략을 들어가셨던 분들은 단기 차익을 내고 나오셔야죠. 여기서는 추가로 오늘 신규 매수 접근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주항공주 쪽이 누리호 발사 성공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신규 매수 접근은 조금 조심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다른 업종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사실 2차 전지주들이 어제 리튬 가격 급등에 대한 소식 때문에 좀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드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간 바닥을 기는 듯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봐도 될까요? 사실 바닥을 기었다라고 하기에는 그전부터 이런 흐름들이 중간중간 잡혔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2층이 있었고 뭐 지하 3층이 있었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하락이 잡히면서 횡보했던 기간이 꽤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이번에 횡보 기간이 길었다는 점에서 바닥을 다졌던 기간이 과거하고 차이가 분명히 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과거에 올라갔던 그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던 그 반등은 과거 반등이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리튬 가격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전월 대비했을 때는 탄산 리튬 가격이 27%나 이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이제 최저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그때부터 시작을 해본다면 올해 최저점부터는 50% 정도가 반등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반등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 양극재 회사들은 이익을 그만큼 이제 수혜가 될 수 있어요. 수익성이 좋아지거든요. 하지만 또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이 가격의 반등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올라온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공급 조절로 인해서 올라온 반등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크게 올라가긴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익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나오긴 어렵습니다. 즉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서 올라온 이 가격 상승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중장기로 봐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리튬 가격이 올라온 이유는 결국 공급 조절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이번에 반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역시 전망들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증권사도 있지만 그 부분은 결국 이제 앞으로 ESS 시장에 대한 성장 전망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망을 하고 있고 하지만 역시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저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공급 조절로 인해서 나온 반등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만약에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관련 종목들이 단순하게 저가 매수로 인해서 아직은 올라왔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가격이 올라온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부근에서 매수 접근을 하셔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에 있어서는 지금 이 반등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어렵다.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결국은 이제 대부분 다 물려 있는 분들일 거고 그분들은 조금 더 이 추이를 보면서 가져가 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리튬 가격 반등 효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한번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 상승이 수요가 아닌 공급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슈를 좀 살펴보자면 어제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을 한다라는 공식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식 교환 비율은 1대 2.54로 정해졌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네이버가 사실 핀테크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은 이제 네이버 밸류 재평가 구간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카카오 쪽하고 네이버가 사실 경쟁 업체잖아요. 네. 근데 핀테크 쪽으로 본다면 네이버가 조금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두나무를 인수를 하면서 결국은 이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나무가 또 이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합병을 통해서 지금 네이버는 이제 뭐 그 코인 거래소 자체를 또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분야 자체가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번에 두나무 인수를 통해서 합병을 통해서 네이버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국내 이 발행이죠. 이거에 있어서는 가장 큰 강점을 지니게 되는 회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이제 인수를 했을 때 두나무 쪽에서의 주주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그 인수 이후에 이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분명히 네이버도 뭔가 움직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카카오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큰 강점을 분명히 또 얻게 된 거고 앞으로 시장의 전망에 있어서도 분명히 또 큰 이제 산업의 어떤 이제 확장성을 이번에 또 가져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네이버에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한 가지 하지만 또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테마라는 게 있잖아요. 이 코인 쪽에서의 테마를 또 타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주가가 또 등락이 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의 장기적인 전망 자체는 이번 두나무 인수는 분명히 이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주는 그런 이제 전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네이버가 카카오 대비해서 핀테크 쪽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인수를 통해서 지금 네이버 두나무 이슈가 좀 큰 강점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네이버는 오늘 장안에서는 1.7% 좀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좀 떨어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으로 사실 어제 폴란드 잠수함 사업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오션이 탈락을 했고요. 스웨덴 사브가 최종 선정이 됐는데 이 소식이 좀 조선주 센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원래 조선주들이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거든요. 결국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가 좀 나오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이번에 잠수함은 그동안 좀 공을 들여왔던 사업이었고,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 입찰에 실패했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 이제 이번에 또 하락 구도를 가고 있는 최근에 이제 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는 이 조선업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좀 줄 수는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현재 주가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현재 0.9%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이렇게 투심이 회복이 되기 전에 뭔가 좀 악재가 나오게 된다면 투자 심리가 또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주의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그 시장의 조정과 함께 주가가 많이 빠졌고 다음에 올라갈 때 모멘텀 자체가 좀 부재하다면 이번 다음 상승에 있어서는 약간 좀 소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업종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의 경우에는 조금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주가가 정말 충분히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아니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신금에서 접근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이 잠수함 소식 자체가 하락 구도로 좀 가고 있는 조선주들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양시장 지수 먼저 봤을 때는 1% 코스피가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는 플러스로 좀 지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서 개장했을 때 선물은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이 확 들어오는 것 같진 않지만 플러스권은 좀 찍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볼까요? 참 안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자니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반도체 IT에 대한 미국 증시에서의 변동성이 극심하죠.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아니면 TPU냐 GPU냐의 싸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 시장에 대입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TPU에도 GPU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과 HBM3 8단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좋냐 SK하이닉스가 좋냐는 이건 이젠 무의미해졌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HBM이 워낙 유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중 조절을 SK하이닉스 쪽에 유리하게 가져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약 일주일에서 10일 동안 나온 글로벌 증시의 뉴스를 살펴보면 이제는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 HBM의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디바이스 기기의 장점이 있는 삼성전자 또한 우리가 이제는 빼놓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임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 여기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참 방향성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5% 가까운 상승,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에 좀 가까운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반면에 네. 수급은 그니까. 그다지 지금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경계감임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시원하게 뭔가 확 들어오는 분위기는 아닌데 또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흐름이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전략 세우기가 더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테마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아로마티카 상장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화장품주 흐름도 지금 좀 나쁘지 않게 잡히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일단 반도체입니다. TPU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최근 들어 정말 많이 했는데 GPU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AI 시장의 파이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투톱 흐름도 오늘 나쁘지 않아서 전략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원전으로 준비를 했는데 사실상 좀 더 크게 봐서 전력 원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 전선, 전력 설비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좀 나쁘지 않게 체크되고 있고요. 어제 정부에서도 6대 에너지 분야 관련해서 패키지 지원한다라는 이야기 내놨습니다. 태양광, SMR 등등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전력원에 대한 그리고 AI 내러티브가 계속 유지된다면 전력원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보시죠. 마지막은 2차 전지입니다. 아침에 이제 리튬주 관련해서 좀 올라왔고요. 지금도 흐름 유지되고 있기는 한데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보합 정도 지키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힘이 조금은 약해지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뭐 물론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2차 전지가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건지 이번에는 진짜라고 믿어도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부터 출발을 좀 해볼 텐데요. 본부장님 오늘 삼성전자 10만 원 넘어섰고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50만 원 잘 지키려고 하더니 오늘은 54만 원 일단 서 있습니다. 이 정도면 네. 어느 정도 조정 좀 끝났다라고 봐도 돼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조정이 나올 때마다 사야 된다라는 어떤 매매 전략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국장이 이제 오늘 저녁에는 휴장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은 조기 폐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급의 이제 이동은 크게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저는 조정이 나왔을 때 겁이 좀 나시더라도 네. 좀 불편하시더라도 매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좀 먹고 계시는 게 더 편할 것 같고요. 지금은 최근에 조정을 이용해서 정말 그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을 즐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숫자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지금 TPU냐 GPU냐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부터 지금 계속 한 3거래일 동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TPU는 이 구글의 맞춤형 반도체입니다. 네. 지금 전체 100%라고 봤을 때 그들이 작년과 내년의 목표가 시장 점유율을 몇 프로를 차지하는 게 목표냐? 만약 50% 60%라면 제 엔비디아에게는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목표는 10%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높게 잡은 목표가 10%인데 그거를 다 달성을 해도 남은 90%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엔비디아가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AI 진영을 지금 TPU가 GPU를 따라잡고 GPU의 잠재적 경쟁사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 숫자 기준으로는 경쟁을 하기가 아직은 조금 어렵다. 대신에 이제 신선도적인 측면에서는 TPU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프레시하게 좀 다가올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투심이 이쪽으로 확 몰리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이 쿠다 플랫폼을 통한 범용성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TPU는 일정 부분 거기에 맞춰서 생산이 되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AI 외에 그러니까 로봇, 자율주행 이런 쪽에는 지금 접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GPU는 다르다라는 거죠. 값이 비싸죠. 네. 비싼 값을 한다라는 겁니다. 로봇에도 자율주행에도 지금 흔히 말하는 일상생활에 지금 확장되어가는 다수의 AI 플랫폼에는 TPU도 앞으로 필요하겠지만 GPU가 굉장히 여전히 많이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GPU의 중심은 HBM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면
저는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던 반도체 소부장주들 안에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라 그래서 많이 좀 밀려내려온 기업들 좀 있거든요.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것을 이용해 보시겠다면 이제는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이 된 소부장 쪽에서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시기가 됐다. 이렇게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렇죠. TPU가 이제 새롭게 막 나온 거기 때문에 신선도 측면에서는 훨씬 좀 있는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오면 계속해서 사야 한다라는 전략은 유지해서 가야 된다라는 조언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사실 개인 신용 잔고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얼마 전 하락 때 이제 반대 매매 맞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신용에 대한 부담은 사실 하이닉스는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진짜 50만 원 잘 지키려고 계속 좀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걸 좀 의미 부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 부여는 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가장 많이 고민이 되는 게 나스닥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는 2배, 3배 ETF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ETF 물량에 대한 변동성은 좀 감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대형주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에 직면했기 때문에 하지만 50만 원이라는 가격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 현금 있으신 분들은 같은 마음을 보일 겁니다. 이제는 사도 되겠지. 네. 설마 여기서 더 떨어지겠어?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수를 하면 그래도 좋은 가격대에 매수를 할 수 있겠지라는 투심의 공통 관심사가 생길 수 있는 가격대라서 의미 부여는 해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의미 부여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무조건 안 깨진다, 지켜진다라는 것은 아니라서요. 저는 최대한 분할 시에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을 펼쳐놔야 저는 그래야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천천히 모아가야 된다. 조정 시에는 지금 사야 된다라는 전략은 그대로 이쪽에서도 유지가 좀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사실 TPU 시장이 신선도는 있지만 사실 시장 파이로 보면 10%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좀 주셨는데 어제는 이 TPU에 대한 키워드가 있어서 그런지 디자인이나 팹리스 이런 종목들도 네. 좀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뭐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오늘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인 건가요? 신선도가 어느 정도 좀 더 떨어졌다? 혹은 시장 파이가 적어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TPU가 많이 나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팹리스 업체가 거기 가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셨을 것 같아요. 브로드컴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디램과 HBM3 8단을 공급할 뿐이지 그 안에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해서 TPU를 만들어서 구글에 그렇군요.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팹리스 업체가 브로드컴과 연결고리가 없다면 저는 하기가 어렵다. 좀 이렇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인지를 한 오늘이라서 이쪽에 대한 관심사가 조금은 빠르게 식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길게 본다 하더라도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강점을 보이는 것은 하드웨어 쪽입니다. 네. 오히려 좀 TPU냐 GPU냐 종류가 많아지면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땐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이죠. 그들은 글로벌 기업도 그렇죠. 우리나라를 찾죠. 하지만 지금 디자인 하우스 쪽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지금 테크 기업들과 일을 하고 싶어서 찾아 나서는 그러니까 구조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건 같은 조정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테스트 소켓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브로드컴과 디자인하우스나 뭐 팹리스 쪽은 연결고리가 반드시 있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오히려 소모품인 테스트 소켓 같은 종목들, 뭐 리노고검이나 ISC 같은 종목들 체크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넘어가서 전력 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되살아나면 당연히 전력 원에 대한 주목도도 같이 높여가야겠죠. 그럼 이 안에서 좀 안정적으로 무겁게 흘러가는 종목이 나을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좀 주목해야 될지 원장님 어떤 쪽이세요? 일단 탄력성은 두산 에너빌리티겠죠. 아니 대장주인데 웬 탄력성이냐 할진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한전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한전 기술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SMR이냐 대형원전이냐 갑자기 말이 많아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SMR도 SMR이지만 지금 대형원전도 빠르게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사실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벌써 주가에 반영시키기란 저는 무리가 조금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테마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변동성을 보실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는데 저는 전력원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했을 때 가장 최근에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쪽은 태양광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이 퍼스트 솔라라고 하는 미국 기업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시간이 되시면 차트를 켜서 한번 추세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게 모르게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한화 솔루션이 하나 있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어제 에너지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부합하는 태양광 쪽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두 기업 모두 사실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조금은 기대가 되는 요소들이 있죠. 그동안에 중국의 값싼 패널 때문에 이들이 설 자리를 잃었었다면 지금 미국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속에 반사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 반사 수혜를 받고 있음을 3분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으로 우리는 한번 확인을 한 바 만약 여러분들이 에너지원 전체를 좀 확대를 한다면 이제는 가격 메리트가 생긴 그동안에는 가격 메리트만 있었지 향후에 주가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굉장히 없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부의 힘이 좀 붙고 있습니다. 정부의 좀 힘이 붙고 있어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잡아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쵸. 이제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를 오히려 높여야 된다. 원전이나 SMR이나 다 짓는 데까지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간 다리를 찾는다는 개념이겠네요. 그러면 그때 그 개념으로 우리가 또 봤던 게 SOFC였던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근데 그 SOFC도 어찌됐든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는 계속 받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쪽 또한 비슷한 결로 좀 봐도 될까요? 그런데 이제 종목을 좀 잘 압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많은 수소 관련주들이 SOFC 관련 기업이라고 해서 움직이긴 했지만 실제 SOFC가 건설이 되고 거기서 에너지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은 많지는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두산퓨얼셀과 저는 미코만큼은 지금의 가격은 충분히 이용할 만하다. 특히 네. 미코는 지수가 빠졌을 때 같이 빠진 거지 혼자 개별적으로 빠진 모습은 없었어요. 그렇기에 저는 오히려 만약 SOFC를 보신다라고 하면 미코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지금 아무리 SMR이라고 할지라도 빨라야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SOFC는 빠르게 지으면 7개월, 8개월이면 다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 사이에 뭔가 대체 에너지원을 찾아본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천연가스를 엄청나게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장 또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지금 수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또 확률 높은 게 SOFC이기 때문에 순서에 대한 시차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미코의 지금의 가격도 그리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OFC에 대한 시선까지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2차 전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이제 어제부터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을 했죠. 리튬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 6에서 11% 급등이 나왔고 선물 가격도 한 14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 사실 2차 전지에서 전기차 수요단에서는 크게 뭐 바뀐 바 없고 리튬도 사실 공급단을 조절하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으로만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좀 체크를 하시면 아침에 이제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들이 몇 개가 좀 있어요. 이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네. 그동안에 워낙 리튬 가격이 하락한 기간이 꽤 길고 정체되는 그러니까 산업의 정체기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 당장 리튬의 선물 가격이 빠르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의 가치 평가가 엄청나게 대반전을 이룰 가능성은 높지 않겠느냐라는 골자에 약간 중립적인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저도 그 말에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전기차로 보지 않는다라고 반문을 좀 하고 싶어요. 여기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모멘텀을 지금 네. 보이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로봇이 성장하려면 결국엔 배터리 쪽에 대한 성장도 지금 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호불호는 갈리겠죠. 기존에 이제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이 재고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다면 저는 틈새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뭐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대장이니까 조금 이따가 잠시 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폐배터리요. 세빛캠, 성일하이텍. 왜냐? 지금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은 좋든 싫든 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폐배터리는 그들이 공장을 돌리지 않으면 그 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가격이 올라간 지금 공장 가동률을 올려서 지금 현재 배터리를 추출을 해내면 네. 그 제품은 굉장히 높은 리튬 가격의 현재 가격을 반영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약간의 변동하는 리튬 가격에 대한 긴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주가의 폭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저는 오히려 폐배터리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그 이야기들에 좀 공감이 가셔서 그것을 좀 피할 수 있는 쪽을 찾아보신다면 저는 오히려 성일하이텍과 세빛캠과 같은 기업들이 좀 힌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어제와 오늘 테슬라 관련한 뉴스가 굉장히 많죠. 오늘은 자율주행에 대한 뉴스. 그런데 맞아요. 하루를 전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면 유럽 쪽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날 나왔죠. 2차 전지주들이 강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는 건 이제는 전기차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고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관심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저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중심은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좀 보셔야 된다. 오늘 우리가 에너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태양광, 원전, SOFC. 근데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를 어딘가에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전력기기입니다. 네. HD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대한전선, 대원전선. 그런데 그들이 전력을 받아놓고 지금 산업 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골고루게 분포를 하려면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렇죠. 에너지 저장 장치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쪽도 지금 기술의 발전이 계속 올라가야만 합니다. 100을 저장했는데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려고 보니까 50밖에 안 남아 있으면 그건 엄청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100을 저장했을 때 최대한 95%, 99% 보존할 수 있게 배터리 팩케이스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발전도 좀 빠르게 올라오는 상황이라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높여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폐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진짜 새롭고 흥미로운 좀 네. 시선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ESS가 정말 좋은 거 알겠지만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실적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실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ESS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체 매출의 한 10%? 요 정도밖에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건 알겠지만 매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차지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도 궁금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 기업을 찾아야죠. 그렇지 않은 기업을?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이 네. 바로 한중 NCS입니다. 음, 지금 앵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진짜 만드느냐 아니면 발만 걸치고 있느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지금 셀 기업도 마찬가지죠. 전체 매출에서 아직까지는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죠. 그렇게까지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중 NCS의 최근 2분기, 3분기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다트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전체 매출에서 80%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나옵니다. 나머지 20%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에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거의 100%가 ESS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다른 기업들보다 저는 한중 NCS가 가장 좋은 기업임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술력적인 것보다 지금 매출의 구조를 보면 그래도 에너지 저장 장치의 성장에 가장 빠르게 반응해야 할 기업으로는 저는 한중 NCS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서진 시스템에서 네. 수주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장비 관련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규모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무슨 향입니다. 북미 향입니다. 지금 결국엔 시장은 중국이냐 미국이냐에서 미국을 우리가 잡아야 되거든요. 네. 왜냐? 미국에서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게 너무나 높아진 중국의 비중을 의존도를 내리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우리나라 기업을 보는 건데 네. 그게 정말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뇌피셜인지 아니면 실제 일어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네. 어제 이제 서진 시스템이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한번 보여주는 저는 수조 공시가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높여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ESS를 진짜 하는지 아니면 발만 걸치는지 이게 그렇죠. 되게 중요하다라는 포인트 딱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탑픽은 우리 한중 NCS로 만나봤고요. 조금 전에 이제 네이버 관련한 뉴스가 하나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두나무랑 이제 어제 그 주식 교환 비율 정해졌죠. 네이버가 모회사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자회사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두나무가 손자회사로 들어가게 될 예정이고요. 주식 교환 비율 같은 경우에는 1대 2.54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AI랑 웹3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두나무 쪽에서 한 5년간 10조 원 투자한다 관련된 뉴스가 일단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속보 나온 자리에서 네이버 주가 잠깐만 보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고 지금 낙폭은 사실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대로 봤을 때는요, 본부장님 24만 원이 최근에 가장 저점이었던 것 같고 26만 원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자리는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이버에게 손해볼 건 없는 합병이었다. 왜냐 시장의 예상치는 1대 3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대 2.54로 내려갔다는 건 네이버 파이낸셜에 우리가 가장 큰 걱정이었던 주주가치 훼손이 조금 덜하다라는 네. 것. 그러면 네이버 파이낸셜을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도 그렇게까지 크게 큰 타격은 없다라는 것이고 네. 대신에 이제 기대치를 높여 잡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 뭐 금액이 굉장히 지금 큰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흐름은 좀 봐야 되겠지만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이 됐다 그래서 갑자기 정체되어 있던 산업이 확 커지는 그러한 상황은 그렇죠.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론 뉴스로 조금 해석을 하신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본질적인 가치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네이버는 그러면 네. 굉장히 큰 아군을 하나 더 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아군은 우리나라 행정부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5년 동안 수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한다고 했고 여기에 지금 두나무도 투자를 해준다고 하니 앞으로 이제 네이버는 하이퍼클러버 X가 얼마만큼의 성과물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좀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이버 그리고 오늘 샀다 그래서 20% 30% 올라가는 거 바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계속 이제 모아 가셔야 된다. 저도 지금 네이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라 카카오냐 네이버의 싸움은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이버가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모아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 낙폭은 조금 더 깊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랫골인 좀 달려 있습니다. 종가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구글과 키 맞추기 장세가 좀 펼쳐지면서 기술주 안에 유입세가 또 한 번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금리 인하 기조까지 다시 엿보이면서 뉴욕 증시 모두 강세로 마감해줬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3,900선을 회복해줬습니다. 기술주도 좋았고 그리고 반가운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아무래도 국내 반도체 움직임이 일단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상승 출발해줬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4,000선까지 넘어줬습니다. 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900선을 넘으면서 마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래도 한 50포인트 가깝게 지금 상승해준 모습입니다. 1.14%의 오름세 연출해줍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53% 오르면서 88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좀 확인이 됐었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특히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환율이 일정 부분 좀 하락하는 흐름들도 연출이 됐는데요. 이 안에서 오늘 코스피 개인은 반면 2,600억 원가량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822억 원가량 담아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내에서 어떤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연 전기전자가 2%대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랠리가 구글의 TPU로 인해서 조금 AI 버블이 해소가 되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국내 증시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제조업과 철강 및 금속, 보험까지 1%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 또한 0.74%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보다 올해 이 금융 업종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배당 소득에 관한 이슈도 있고 주주 환원에 관한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 금융 업종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 쪽도 0.64% 오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하락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서비스업이 일단 0.84% 내리고요. 증권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학과 유통업까지 오늘 코스피 하락 업종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현재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상승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일단 운송장비와 부품이 2%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안에서 코스닥 안에서 이 로봇 섹터들이 조금 움직임들이 들썩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계 장비 또한 2% 가까운 상승 흐름, 종이 목재, 섬유, 의류, 비금속, 기타 제조까지 오름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하락 업종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금융이 일단 내리고요. 제약도 한동안 어제까지 좀 강하게 올라와 줬는데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들이 일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0.24% 내리고 있고 이어서 유통이나 기타 서비스까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내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이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54만 원 선을 넘어준 모습입니다. 4%대의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는 10만 4,7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85% 오르고 있는데요. 이 구글이 TPU를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또 새롭게 확장했는데 이 안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기업이 삼성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TPU를 이제 대량 공급 물량을 늘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브로드컴과 또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는 게 또 삼성전자입니다. 이 안에서 HBM과 D램 모두 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 에피스홀딩스입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요. 지금 상승 전환하면서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10%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이 빅딜로 평가가 됐던 두나무의 합병, 어제 포괄적 주식 교환이 확정이 됐습니다. 교환 비율은 1대 2.54로 지금 확정이 됐는데요. 사실은 지금 예상했던 1대3 비율보다는 약간 낮은 쪽에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락세로 이끌었지 않나 보입니다. 25만 9천 원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조금 전에 확인했던 속보까지 들려오고 있죠. 두나무와 함께 5년 동안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웹3와 AI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TPU의 또 다른 수혜 기업으로 꼽히고 있죠. TPU 안에서 지금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앞으로 물량을 더 늘어낼 텐데 수요와 공급이 지금 불일치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아무래도 평균 판매 단가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1%대의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노타가 지금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 삼성전자와 함께 AI 기술 공급 소식에 상한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오늘도 추가적인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5만 300원에서 움직입니다. 자, 이어서 사면입니다. 오늘 로봇 섹터 쪽이 좀 들썩이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사면은 어제 좀 호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 빅테크 두 곳과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용 장치를 공급하겠다라는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지금 공급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요. 관련 모멘텀으로 인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26%대의 급등세 보여줍니다.
자, 이어서 오늘 코스닥에서 상장한 기업입니다. 아로마티카와 미래에셋 비전 기업 스펙 8호입니다. 아로마티카 같은 경우에는요, 이 클린 뷰티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장 시작과 함께 급등세 보여줬고 지금 188%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민훈 씨입니다. 어제도 이 면역 항암 섹터 쪽이 좀 들썩이면서 함께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이었죠. 수급이 좀 몰렸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9,46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반도체 투톱 올라주고 있고요. 어제 2차 전지가 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쉬어가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쪽도 오늘 오릅니다. 원전 안에서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도 그렇고 대형 원전, 가스터빈까지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계속 남아있고 긍정적으로 계속 평가가 되고 있다는 점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우주 쪽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차는 쉬어가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고 셀트리온까지 마지막으로 쉬어가는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반도체 쪽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힘이 강하진 않다 보니까 오히려 유리기판 같은 작은 테마들로 개장 초반 대비해서 더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금통이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동결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옮겨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나중에 확인 꼭 해보셔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